네, 여야 정치권이 오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재개합니다.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은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오늘 오후에 만난다고 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협상에 난항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쟁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먼저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인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합의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일이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 이제 재헌절이잖아요. 그런데 네. 재헌절일 때 의장단 없이 사실상 재헌절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 이번 주 내에 의장단을 이제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상의 속도를 계속 낼 텐데 네. 제일 관건은 지금 교수단체가 4개예요. 4개이다 보니 과거처럼 2개 큰 정당들이 나눠 먹기 하던 것들은 조금 더 쉬웠거든요. 그런데 예. 이해관계가 좀 더 충돌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어떻게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네. 문제인데 예컨대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 되니까 미국식으로 그냥 자유투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지금 문희상 의원이 잠정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장 후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 다시 뽑아버리자라는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른 당하고 이제 묶어가지고 예컨대 지금 민평당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당이라든가 해서 무소속 합치면 한 157석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를 18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만나서는 과거처럼 아마 나눠 먹기식으로 갈 거다. 예컨대 의장은 제1당인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부의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근데 부의장이 또 문제예요. 이제 과거는 거의 두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의장 받고 부의장 하나 가져오고 하나 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교섭단체 세 개이기 때문에 야당이 예. 이걸 또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고 특히나 이제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누가 어떤 위원회를 가져올 것이냐. 예. 이제 법사위하고 운영위가 지금 관건인데 그쵸. 이 부분을 야당에서는 모두 다 가져가겠다. 내가 했던 거니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례로 본다 그러면 법사위는 야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형태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분배할 것이냐도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짚어주셨던 상임위 배분에서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를 어떻게 배분해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참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결론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전례에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례에 따른다면 그렇다면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했을 때도 우리가 반드시 법사위를 가져와야만이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운영위는 지금 한국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동시에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이것을 두 가지를 지금 고집하는 것은 협상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막판 지금 4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통상적인 국회가 열릴 때마다 지난 5월 25일 날 의장을 선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야가 지리하게 자기들이 유리한 상임위를 가져오고 그런 전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리하게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막판 벼락치기에 능한 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타결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내일쯤 타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봤을 때 핵심적인 것이 운영위와 그리고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법사위는 제1야당한테 주고 그리고 운영위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렇게 해서 서로 협치를 하면서 결국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입법화가 돼야만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제에서 선진화법이 있다. 선진화법은 한국당이 아무리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이 합해도 과반은 넘지만 선진화법이 해당되는 190석은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챙겨서 국정의 파트너로 해서 같이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와 법사위 다 중요한 위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이제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갖겠다 저걸 갖겠다라는 것을 쟁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여당 입장에서는 운영위와 법사위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 뭘 골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둘 다 가져오고 싶겠죠. 왜냐하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 거의 상원처럼 돼가지고 예. 모든 법안이 모든 위원회에서 나중에 본회의로 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이제 그쵸. 법 처리를 네. 이제 잘 된 건지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상원처럼 인준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고 싶죠. 여든 야든. 그런데 이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해왔던 것이 맞는데 과거 보면 새누리당이 이것까지도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당이 여소야대 국민에서 법사위까지 가져갈 공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어쨌든 여당이라는 것은 일당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운영위를 이제 가져갔어야 되는데 4.13 총선 때도 그걸 가져오지 못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운영위하고 만약에 이제 정보위가 또 하나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많이 가져온다 그러면 운영위 정보위 가져가고 야당에게 법사위를 주는 그런 어떤 타결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당 내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야당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일단은 비대위원장을 추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계속 구원투수로 손을 내밀 때마다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 정당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역대 비대위원장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과거에 이회창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이제 선출이 일단은 민주당에 선출이 된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 세 분이 성공한 것은 그 바로 직후에 총선이라든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는데 지금 6.13 지방선거에 한국당이 참패하고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돼서 보수 정당이 계속 지금 참패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직후에 만약에 1년 뒤에 6개월 뒤에 총선이라든가 선거가 있다면 정말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국회 현역 의원들 3분의 2 정도 공천 탈락을 시킨다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선거가 없다. 그것이 1년 8개월 뒤에 선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들어와서 한들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한국당이 보수정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천, 타천으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예. 그러나 본인들은 또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결국은 현역 의원의 칼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당이라든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 정당의 정체성 그리고 시대 정신, 정강 정책,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들 국민들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어렵고 특히 보수 정당이 연이은 참패에 지금 늪에 빠졌기 때문에 보수 지형이 좀 와해돼 있다고 봅니다. 거의 물론 밑바닥의 정서는 살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강력한 어떤 지도자 그리고 강력한 대선 후보 이런 것들 인적 자원을 먼저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에서 깜짝 카드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와도 저는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차기 대선 주자라든가 새로운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긴 안목에서 보수 정당의 쇄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 내에서 인물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정치권 외에서는 들어와서도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5명에서 6명 정도를 이번 주 중에 좀 추려야 할 텐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뭐 해야 되겠죠. 뭐 약속을 또 한 것이고 지금 40명이 거론이 됐는데 그리고 6일부터 8일까지 국민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마감을 할 텐데 그것만 해도 몇 명이 나왔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몇십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지금도 쭉 저희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들 손살에 치를 산 사람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40명이 거론이 됐는데 일단 거론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이렇게 모셔오는 듯한 이름이 그렇게 마구 이렇게 후보들의 어떤 예. 허락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이 물망에 올라오신 분들이 사실은 고사를 했거든요. 딱 한 분 지금 김병준 전 총리 후보만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어떤 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고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 공모를 해서 그만큼 적절한 분을 또 못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더 딜레마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일종의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그런 어떤 비판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거론되지 않은 오늘까지 거론되지 않은 인물 중에서 깜짝 거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깜짝 카드를 준비하고 싶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김성태 대행이 이국종 뭐 아주대 의사 이제 만났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쵸. 이제 그런 장면도 그만큼 사실은 절실하다는 것 같아요. 대표가 이제 직접 만나서 비대위원장을 해달라. 근데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거리 먼.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쇄신성이 굉장히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쇄신하고 개혁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읽히는데 문제는 적절한 인상과 우리가 이게 한 인간의 어떤 몸보다도 훨씬 더 큰 한국의 어떤 정치를 다루는 부분에서 한 정당의 이 쇄신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사나 뭐 축구 뭐 이런 것들의 비유가 되는 것도 저는 약간 희화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일 것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찾아다니고 좀 더 삼고 처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준에 맞는 어떤 분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신중한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나중에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놓고서는 결과물이 그렇게 크게 뭐 국민이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제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국당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충고를 한다면 예. 조언을 한다면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선 참패하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잘못하면 총선까지 실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총선에서 보수 정당의 자리를 지키려면 일단은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정치를 해라. 그리고 보수 정당의 철학과 강령, 이념을 명확하게 다시 재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틀에 맞춰서 인적 쇄신을 나중 총선에서 단행을 하면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의 어떤 임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깜짝쇼 같은 것은 저는 전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보수 정당 와해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체성을 지켜야 될 거고 그리고 정치는 결국은 수술대에 올리는 사람도 의사가 있듯이 정당의 정치 수술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아는 그리고 내공이 있는 다양한 캐리어가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만이 보수 정당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사례로 성공한 사례로 김종인 케이스를 이제 많이 드는데 그때만 해도 전권을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표였던 문재인 당 대표가 줬어요. 예. 공천권까지. 거기다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는 카리스마 뭐 이런 것까지 겹쳐지니까 그 민주당 아주 강력한 의원들도 굉장히 통제가 됐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통제가 그만큼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떠나서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만큼의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느냐. 그러면 저는 그게 안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비박계가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친박계가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된 이유가 친박계, 즉 개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국면에서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친박계가 뭐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실질적인 개혁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당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게 비대위원장 선임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뿐 아니라 짚어주신 것처럼 잔류파와 복당파 간의 계파 갈등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김성태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내에서도 내분이 굉장히 심한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하차를 한다면 더 큰 지금 혼란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탈당파나 복당파, 친박, 비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묵은 갈등을 하면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왜 패족선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국정의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패족선언을 해서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각각의 입장을 주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총선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하고 아직 시간이 많다는 그런 어떤 여유로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어느 분이 들어와서 칼질을 하냐 그것은 앞으로 1년 반 뒤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훨씬 더 보수 정당의 본연의 모습, 본진을 꾸리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른미래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19일 날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 날짜나 그리고 룰 확정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대가 먼저냐 혹은 개혁이 먼저냐 뭐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동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대를 계획대로 치르자 뭐 이런 이제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당 출신의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을 먼저 쇄신을 하고 추스리고 안정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전대를 치르자. 그러니까 한쪽은 시간을 좀 벌자는 것이고 하나는 한쪽은 뭐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비대위를 선점하고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대를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전대도 치르고 계속해서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바른당 출신 같은 경우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중심인데 이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 성적표가 그 텃밭에서 그렇게 크게 좋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뭔가 추스릴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8월 19일이다 그러면 조금 촉박한 거 아니냐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전대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정병우 의원 같은 경우가 얘기하고 있는 당의 어떤 쇄신, 내용적인 쇄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조금 더 내용적으로 쇄신이 간다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하고 차별화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다면 좀 전대를 좀 미뤄서 9월로 하는 것도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건가요? 8월 말이나 뭐 8월 21일 경인데 9월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동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여유롭게 뭐 당내 화합 차원에서라도 뭐 한 달을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쇄신을 좀 더 먼저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주류의 어떤 목소리를 조금 더 받아주고 당을 화합 차원하고 포용하고 그런 목소리를 낼 때 지도부의 어떤 뭐 위상이라든가 뭐 지도력도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갈 필요 있다. 예,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연기를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뭐 연기를 저는 9월 연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9월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야당, 제2야당이 된 이런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정기국회를 소홀히 한다. 이런 것은 새로운 개혁의 어떤 야당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8월 19일 날 애초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당이 두 정당이 바른당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합친 그 정당 아니겠습니까? 지역도 TK나 호남 일정 부분 이렇게 합해서 이루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인적인 결합
화학적인 결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을 녹여낼 수 있는 정강 정책 그리고 미래의 방향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열리면 반드시 또 인적 구성 뭐 여기서 대표라든가 최고위원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가 필요한 것은 정당의 새로운 방향을 노선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당대회의 기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8월 19일 애초에 예정됐던 대로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앞에 보기에는 좋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 인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가 제일 쟁점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해찬 총리의 거취에 따라서 단일화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일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건 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단일화라는 것이 원래 약자의 무기거든요. 그래서 큰 적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약자들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예. 상대를 이제 경쟁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건데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하려면 상대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슈가 있어야 돼. 뭐 어떤 이슈로 단일화를 한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예. 한다. 그런 내용적 측면이 있어야 돼.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만 뚝 던져놓으면 이 국민들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합집산만 해서 이기려고만 한다. 내용이 없다. 그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지도부는 대통령의 임기와 거의 일치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지금 문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도부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정치 공학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지도부. 예컨대 지금 여전히 여수야대거든요. 그래서 통합 또는 포용 뭐 이 정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량도 또 갖춰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경제 혁신 경제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라든가 사회의 어떤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되는 그런 역량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인물론으로 중심으로 돼서 이제 이 경선이 이제 선거가 치루어져야 돼서 예. 어느 사람이 좀 더 이 문정부의 성공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어떤 내용을 내걸고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구누구와 친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겨보겠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경우건 저는 뭐 이번에 여당의 전대 바라는 거는 본인들이 나가는 이유 그래서 이 전국의 이 국정 운영에 어떤 기여, 이 국가 운영에 어떤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가 블루프린트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청 간의 화합이 그동안 좀 이번 민주당에서는 좀 잘 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잡음이 서로 안 나왔기 때문이고 그만큼 민주당이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던데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뭐 역동적인 지도부가 좀 필요하다, 역동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좀 이번에는 당내에서의 소리를 좀 내고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의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이번 당 대표는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집권제 2년 차에 접어들면 과감하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당이 서포트해서 국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오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방금 말한 친문 단일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오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친문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민주당에는 지금 비주류, 이종걸, 박영선 의원 이분들이 있는데 친문 누가 나간다면 친문이 뭐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당의 지지율이 50% 정도 되고 있고 이런 데서 감히 누가 친문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강한 드라이브도 좋지만 국회에서의 협치 그리고 한국당과 보수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당대표가 정치력이 있는 젊은 지도자가 당대표가 돼야만이 민주당이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권이 동시에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실수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국민적 여론이 바로 또 등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쇄신의 강도를 높이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력을 소위 말해서 그것이 협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물. 그렇게 봤을 때 뭐 친문 민평연계 비주류 이렇게 3등분으로 당대표가 지금 포진이 돼 있는데 저는 뭐 김진표 의원은 민생용 또 이해찬 의원은 당내 장악용. 저는 당내 장악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연스러워 당내가 지금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치를 누가 당내 정치뿐만 아니고 야당과 협치를 누가 하냐.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최재성 출마자, 이번에 대표 출마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젊은 386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세대 교체를 함으로써 2년 뒤에 1년 8개월 뒤에 있을 총선을 대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활비를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 때문에 특활비 폐지법이 도마에 올랐고 국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폐지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 자료도 참여연대가 이제 뭐 법원에 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3년 만에 구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담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 뭐 돈들 중에 이름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용도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특활비가 뭐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용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여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 예. 쓰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에 쓰이는 특활비 같은 것을 과감하게 국회 차원에서 좀 줄인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동의받고 특활비를 쓰면서도 국민들에게 좀 지탄을 덜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양심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부에나 특활비는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용도에 안 맞는 특활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뭐 어떻게 항상 강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은 비공개를 공개로 해야 된다. 지금 요번에도 이제 참여연대가 그걸 가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예산 전체를 그대로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매년 쓴 것을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때는 뭐 적절하게 썼다, 그때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의원들을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뭐 지지할지 아니면 지지를 철회할지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많다 적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공개를 먼저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특활비 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앞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초심에서 보면은 정말 그렇게 쓰지 못할 텐데 들어와 봐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의 쌈짓돈이고 눈먼 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초심에서 들어가서 내 국회에 들어가서 난 한 푼도 안 받고 국민에서 봉사만 하겠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 봤더니 이것은 내가 직업화된다. 직업화되기 때문에 챙기고 싶은 것이고 기존에 이런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관행에 따라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회 개개인들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전체 그리고 국회 전체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데 왜 국민들이 돈을 안 주겠습니까? 네. 활동하는 데는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았을 때 이것이 부적절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런 비판을 국회가 겸허히 수용해서
빨리 입법화돼야 된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국회도 정상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국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큰 부담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 인사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예. 특활비 검증위원회 비슷하게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뭐 당당하게 특활비 쓸 수 있는 의원도 좋고 국민들은 잘 쓰이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